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알쓸범잡, 알쓸신잡 시리즈 4 나온 걸 축하하면서 범죄자와 관련되어 있는 뇌과학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범죄자의 뇌는 일반인과 다를까? 입니다. 궁금하시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복습!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세 가지 성격이었습니다. 첫 번째, 나르시시스트, 자기를 엄청 사랑하는 자뻑 성향이 강한 사람. 두 번째, 사이코패스,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마키아벨리적 특성이 강한 사람. 다른 사람을 가스라이팅하거나 지배하거나 권력 욕구가 강한 사람. 이 세 가지 특성을 다크 트라이애드라고 해서 만약에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면 선을 넘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재범이 될 가능성이 높은 성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오늘의 질문은 이 세 가지 성격, 다크 트라이애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뇌는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씩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나르시시스트, 그러니까 자뻑 성향이 일반인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강한 사람들의 뇌는 어떻게 다를까? 봤더니 나르시시스트의 뇌는 섬엽 부위에 일반인과 차이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무엇보다 섬엽에 있는 회색질이 조금 더 얇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섬엽은 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위입니다. 자기 조절과 관련이 있고요. 자기 인지와 관련이 있어요. 내가 내 몸 안에서 배고프다든지 춥다든지 뭔가를 하고 싶다든지 내 몸에서 올라오는 수없이 많은 신호들을 섬엽이 말하자면 정리해 주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호네. 더 올려야 되겠다. 이런 형태로 내 몸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신호들, 이 자기 인지와 관련이 있고 또 자기 조절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내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호들도 모아주지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이해하거나 공감하고 있는 그러한 엠파티, 공감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뻑 성향이 강한 나르시시스트의 경우는 이 영역이 다른 사람들보다 약간 더 작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하고 충동이 올라오면 일단 다 전달해주는, 이걸 조절하는 능력이 좀 약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사이코패스의 뇌. 이 경우도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뇌의 특성이 있었는가? 이 연구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바로 동내측 전두엽이라는 부위와 VMPFC 그리고 편도체 사이에 연결이 약했다는 그러한 연구가 있어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편도체는 우리 몸 안에서 모든 감정들을 좌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감정들 중에서 무서움, 두려움, 불안, 나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무서운데? 이러한 신호들을 편도체가 처리해주고 있는데요. VMPFC라고 우리는 복내측 전전두엽의 경우에는 이런 감정적인 흥분들을 약간 걸러주거나 필터해주는 역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조절 능력과 또 역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상인의 경우에는 내가 어떤 흥분이나 불안, 두려움 이런 감정들을 뇌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렇지만 괜찮아,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는 형태로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이 둘 사이의 연결고리가 약했다는 얘기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완전히 겁이 없었다. 두려움이나 불안이라는 신호가 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잘 전달이 안 된 그러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조절 능력을 하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 더 잘 조절을 할 수가 있지만 이것들이 어떤 내 감정이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끼는 것과는 상관관계가 덜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픔을 느끼건 고통을 느끼건 내 원하는 대로 내 목적을 위해서만 판단을 하는 그러한 성향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마키아벨리즘인데요. 재미있게도 마키아벨리즘이 강한 사람의 경우에도 뇌에서의 차이가 보였는데 전전두엽이었습니다. 근데 복내측 전전두엽이 아니라 배외측 전전두엽이라고 해요. 근데 이 부위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뇌 안에서 가장 어떤 높은 선택의 영역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뇌가 진화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나중에 진화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부위에서는 뭘 하고 있냐면은 선택을 내리고 뭐가 중요한지, 내가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는지 최종 선택을 내리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 어떤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거나 이건 해도 돼, 이건 하면 안 돼, 감정 조절, 판단, 선택, 이러한 영역, 이러한 것을 해주는 영역이 배외측 전전두엽과 큰 관계가 있거든요. 자, 근데 마키아벨리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뭘 하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도 조종하고 권력욕, 지배욕이 굉장히 강하죠.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어떤 조절 능력에 있어서도 일반 사람들과 차이를 보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지면 선을 잘 넘는, 무서운 게 없는, 두려울 게 없는, 그러면서 남을 조종하고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다면 범죄도 불사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어떤 다크 트라이애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범죄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뇌에서의 차이를 봤을 때 어떤 특성이 있었냐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아까도 등장했던 편도체, 아믹달라, 감정 조절 능력에 있어서 감정 회로가 고장났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 경우에는 어떻게
어떻게 이게 드러났을까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불안함이나 두려움을 덜 느끼고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떡하지?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재미있게도 한 연구에 따르자면은 1800여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고통을 느끼고 이 고통에 따라서 반응 조절을 하는 실험을 했었는데 만 3살짜리 어린아이 때 이 실험을 해가지고 고통에 대한 반응, 그래서 고통으로 학습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덜했던 사람이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서 이 능력이 적었던 사람들이 범죄자가 된 사람이 더 많았을까를 봤더니 실제로 범죄자가 된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3살 때의 어떤 고통 조절 능력, 고통으로 인한 감정을 통해서 배우는 능력이 더 약했던 사람들은 실제로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았다는 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부위의 차이가 있냐면은 전측 대상 피질이라고 하는 ACC, 안테리어 싱글레트 코텍스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사람들 중에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았던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 부위는 뭘 하냐면요, 스트레스를 컨트롤하고 내 아픔을 또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컨트롤하고 충동 조절과 주의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뭘 하라고 그러면 공부를 하는데 하다가 막 갑자기 해서는 안 되는 뭔가 자극이 보일 때 우리는 스스로를 조절하고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대부분 있잖아요. 근데 요 ACC가 망가져 있으면은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당장 갑자기 집착적으로 뭐가 보이면은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어떤 충동이 강하고 자기 조절이 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서불안, 부주의, 그리고 주의 집중에 있어서도 나에게 어떤 쾌감을 주는, 쾌락을 주는 자극에만 주의가 집중되는 형태의 성향을 보인다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ACC, 방금 말했던 감정 조절과 주의 집중을 하는, 자기 조절을 하는 능력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덜했던, 그래서 이 뇌 부위에 차이가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범죄 재범률이 일반 범죄자에 비해서 2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똑같은 범죄자라고 하더라도요, 이 ACC 부위에 이상이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범죄를 하고 나서 감옥에 갔다 와서도 배운 게 없이 똑같이 범죄를 또 재범이 될 가능성이 다른 사람보다 2배가 높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 질문, 내가 이런 뇌를 타고났다, 내 뇌에 이런 이상이 생겼다, 꼭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지난 시간의 레슨을 한번 우리가 다시 보면요, 똑같은 유전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도, 그런 뇌를 가지고 있어도 범죄자가 꼭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료가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내가 어떠한 환경적인 영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고 안 저지르고가 큰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2가지 연구가 있는데요, 2018년도에 한 연구에서는 어떤 10주 요가 트레이닝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 자기 조절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던 사람들, 이 트레이닝만을 통해서 실제로 다크 트라이드에 취약한 성향을 보이는 뇌 부위들의 활성도가 올라갔다라는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트레이닝, 요가라든지 명상 이런 것 통해서도 이런 범죄를 저지를 만한 성격적인 특성을 우리가 낮춰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연구는 재밌는데 2002년도에 네덜란드에서 했었던 한 연구에 따르면은 비타민과 무기질과 영양 섭취를 충분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의 어떤 범죄 재범률이 줄어들고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건강한 음식을 먹어주고 건강한 생활 패턴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적어집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는데요, 내가 마약을 할 확률이 높은, 충동 조절을 못하고 마약 중독에 빠질 확률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 환경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지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마약에 대한 매력이 떨어져서 마약 중독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뇌 안에서 또는 유전적으로 우리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올라가게 하는 요인들이 있긴 합니다만, 우린 이걸 어떤 잘 먹는 음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는 어떤 운동과 요가와 트레이닝으로 치료가 어느 정도 될 수가 있고요, 예방도 할 수 있다라는 게 메시지입니다. 오늘 시간을 정리해보자면, 뭔가 자뻑이 강하고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강하고 남을 조종하고 가스라이팅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뇌도 조금씩의 활성화 패턴의 차이를 보이고요, 이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뇌를 가지고 있고 이런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 꼭 범죄를 저지르라는 보장은 없고요, 내가 적절한 치료와 예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자, TVN에서 나영석 PD님과 양정호 PD님이 하고 있는 알쓸범잡 시리즈와 함께 가고 있는 장동선의 궁금한 뇌에서 보여주고 있는 알쓸범잡,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뇌상식 시리즈를 한번 진행해봤고요. 재미있으셨고 만약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반응이 좋았다, 그럼 한번 계속해가지고 범죄자의 뇌, 이걸 한번 파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알쓸신잡 시리즈가 다시 시작하게 된 거 축하드리고요. 장동선의 궁금한 뇌에서도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랍니다.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홍보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